오늘은 스티브 잡스의 말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그 스탠퍼드 대학 졸업 연설에서 잡스가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국 대학 졸업식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졸업 연설이거든요. 졸업 연설이에요. 그러니까 졸업 연설자로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대학으로서는 과제예요. 그러니까 주로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성공한 사람들이 연설자로 그 학력에 관계없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하버드 연설을 했거든요. 근데 빌 게이츠는 대학 졸업했어요? 못했어요? 안 했죠. 1학년 때 그만뒀죠. 그만뒀어요. 그런데 스탠포드 같은 세계 최고 대학인데 거기서 저런 얘기를 했어요. Stay hungry, stay foolish. 그러니까 헝그리, 배부르게 stay full, 또 stay clever 그렇게 안 하고 stay hungry, stay foolish. 근데 저 두 가지 요소가 사실은 성공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두 가지 요소가 핵심적인 거예요. 헝그리는 갈망하라 그러는 거예요. 갈망하라. 간절히 원하라. 아니 애터미 사업에 성공했다고 간절히 원하지 않는데 성공한 예는 없어요. 어느 날 우연히 보니까 임페리얼이 돼 있더라.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갈망하라. 마치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찾는 것처럼 갈망해야 성공한다. 아무리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해도 갈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졸업생들에게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stay clever 하지 않고 stay foolish 그랬어요. 우직하라요. 우직하라. 교활하게 네 이익만 쫓지 말고 우직하게 정직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성공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잡스가 한 말 중에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말이 있어요. 그게 애플은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접점에 있다. 내가 만일 소크라테스와 오후를 보낼 수 있다면 애플의 모든 것을 걸어도 좋다. 근데 잡스는 그 말을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애플은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접점에 있다. 내가 만약 소크라테스와 오후를 보낼 수 있다면 애플의 모든 걸 걸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잡스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미국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야단법석이 일어났어. 아니 인문학을 하면 돈이 된다네. 돈이? 그래가지고 기업에서부터 인문학 열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인문학은 돈이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되는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캐치업 국가였습니다. 즉 앞에 가는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뛰어갔어요. 그래서 40-50년 만에 이 정도 수준에 올라간 국가는 지구상에 없어요. 그렇게 빨리 우리는 따라갔어요. 그런데 캐치업하고 퍼스트 무버, 다시 말하면 쫓아가는 나라와 1등 국가, 선진국가는 전혀 달라요. 따라가는 것의 어려움이 10이라면 선진 상태로 가는 것, 선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아마 어려움이 100점 될 거예요. 그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일본이 1992년에 세계 최초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됩니다. 일본이 세계 최초예요. 독일이 두 번째로 1995년, 미국이 세 번째로 1996년에 3만 달러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를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10,000에서 $20,000 가기도 어렵지만 $20,000에서 $30,000 가는 건 더 어려워요. 그리고 $30,000에서 $40,000 가는 건 더 어려워요. 점점 어려워져. 왜? 앞에 가니까 참고할 사람이 없어. 참고할 나라가 없어. 그러면 모든 기준과 길을 자기가 만들어 가야 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이 1992년에 $30,000가 됐는데 25년이 지난 2017년 통계를 보면 아직도 39,000불이에요. 자, 그러면 $30,000를 유지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됐냐? 우리는 2006년에 $20,000를 달성을 했습니다. $20,000 가는 게 힘들었어요. 그냥 그 전에 우리가 IMF 사태를 거쳤잖아요. 그걸 극복하고 $20,000까지 갔으니까 어때요? 굉장하죠. 이건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20,000에서 $30,000로 가야 되는데 온갖 토목사업이란가 또는 부동산 경기 부양이라든가 하는 경제 정책을 폈지만은 $30,000를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IMF 통계를 보니까 2018년 작년에 우리나라가 $30,000를 돌파했어요. $30,000를 돌파했어요. 자, 그게 비록 12년 만에 달성했지만 넘었잖아요. 일반적으로 세계적으로 세계은행에서 중진국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경상소득이 4,000불에서 10,000불 사이를 중진국으로 봅니다. 10,000불 사이. 그런데 10,000불을 못 넘어서요. 넘어설 것 같죠. 뼈 빠지게 일하면 10,000불을 넘어설 것 같은데 뼈만 빠지지 못 넘어서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은행에서는 그것을 중진국 함정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중진국들이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 나오지를 못해.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신흥국들이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죄다 거꾸로 져버렸어요. 그래서 세계은행에서 그 용어를 만들어냈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진국 함정을 벗어난 나라가 몇 개 안 돼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학자들의 관심은 뭡니까? 어떻게 해야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는가? 어떻게 해야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가?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 뭐 때문에 그러는가? 그건 간단합니다. 그 국민의 의식 수준이, 다시 말하면 국민의 민도가 올라가야 소득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유엔에서는 매년 국민의 인간 개발 지수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소득을 발표하는데 그 국민의 인간 개발 지수와 소득은 정비례해요. 인간 개발 지수가 높은 나라일수록 소득이 높아요. 그거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자원이 많고 환경이 좋아도 그 국민들의 수준이 낮으면 소득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잡스가 한 말이 그런 말이에요.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접점에 있다. 내가 소크라테스와 오후를 보낼 수 있다면 애플의 모든 것을 걸어도 좋다. 그것은 인문학을 한다는 게 그것이 내 파트너를 늘려준다든가 안 그러면 내 매출을 늘려준다든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문학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디로 가야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고 내가 의도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냐를 가르쳐 주는 게 인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인문학은 지도이자 나침반이자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이 운전해 주지 않습니다. 운전은 자기가 해야 돼요. 지도와 나침반이 나를 데려다 주지 않아요.
지도와 나침반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한다는 걸 가르쳐 줄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야만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고 또 늪에 빠지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줄 뿐이에요. 군대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독도법이라는 겁니다. 군대 갔다 오시면 아실 거예요. 5만 분의 1 지도 있죠? 그거 보고 주로 야간에 합니다. 야간에 지도하고 나침판하고 주고 목표 지점을 좌표로 주고 그 좌표를 찾아가는 거죠. 대낮에 가는 거 아닙니다. 밤중에 가니까 지도하고 나침반을 정확히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지금 신사분들은 전부 아실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나침판을 놓고 지도를 가지고 목표 지점에 가는데 맨 먼저 알아야 할 게 뭡니까? 뭘 알아야 거기 갈 수 있어요? 내가 현재 어디 있냐를 알아야 돼. 그래야 그 지점에 핀을 꽂고 목표 지점에 핀을 꼽아서 몇 도 방향으로 어디로 가면 된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낭떠러지가 있어. 지도에 낭떠러지 나오죠. 등고선이 빽빽하게. 아, 이쪽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 역할을 해주는 거지. 지도나 내비게이션이 자기를 데려다 주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문학이라는 것은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가 가려고 하는 데가 어디냐, 그 방향을 가르쳐주고 영감을 얻도록 하는 것이지 거기 데려다 주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건 지금 주역에 나오는 건데요. 적선지가 필요역형이라는 말인데, 적선지가 필요역형, 이것은 개인이 아닙니다. 집입니다. 집. 지금 선을 쌓는 집안에는 여경이 뭘까요? 남는 경사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이 지금 수천 년 동안 살아남았다는 것은 이게 역사적 사례가 하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집안에서, 그냥 우리 부모가 덕을 쌓으면 자기가 베푼 덕보다 더 많은 이득이 온다, 이 말도 되고, 그 덕이 나만 아니라 자손대까지 미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례는 하도 많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럼 반대가 여기 있어요. 적불선지가 필요야. 그 집안이 불선, 악을 쌓으면 돌아오는 재앙이 자기가 쌓은 악보다 크다. 그 다음에 요 앙이니까 남는 앙이 자손대까지 미친다. 교활하게 해가지고 자신은 이익을 볼지 모르지만은 그 재앙이 자식대에 미친다. 자식대에. 그래서 선하게 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다음 줘 보세요. 절영치해라는 게, 절은 끊을 전자고 영자는요, 요 각근 영자입니다. 각근 영자. 이 초나라 장왕은 춘추 시대의 춘추 5패 중에 하나일 만큼 아주 포용력 있는 그런 군주였어요. 근데 이 장왕이 어느 날 전 선비들과 장군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었어. 잔치를. 그런데 옛날에 뭐 전깃불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잔치를 베푸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등불이 다 꺼져버렸어. 그런데 옛날 군주들은 후궁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후궁 중 한 사람이 장왕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임금님, 누군가가 제 몸을 만졌어요. 내가 그놈의 갓끈을 끊어놨으니 불을 켜고 어떤 놈인지 잡으세요. 이제 딱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장왕이 거기서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선비들과 장군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부인의 정절을 증명하기 위해서 선비들과 장군들을 욕보일 수는 없어.
여기에 참석한 선비들과 장군들은 지금 당장 각근을 전부 끊어라. 만약에 각근을 안 끊은 놈이 있으면 오늘 잔치가 즐겁지 않다고 생각하는 놈으로 간주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다 끊어버리지. 그리고 불을 밝혔어요. 그리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몇 년 뒤에 이웃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이게 엄청난 강한 군대를 진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이게 초나라 장황원 이게 큰일 났거든요. 이거. 그런데 어떤 이름 모를 장수가 목숨을 걸고 앞에 나가서 용전분투하는 바람에 그 전쟁에 이겼어. 그 전쟁에 이겨버렸어. 5번을 싸웠는데 4번 다 이겼어. 초나라 장황이 의아하거든. 그래 그 장수를 불렀어. 침이 부덕하여 자네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자네는 어찌하여 그렇게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웠는가? 그러니까 이 장수가 무릎을 꿇으면서 대왕이시여, 저는 5년 전에 죽어야 할 몸입니다. 바로 각근을 끊긴 놈이 접니다. 어때요? 포용했네. 조그마한 실수를 포용하니까 어때요? 나라가 망할 뻔한 위기, 그리고 자기가 죽을 뻔한 위기를 그것을 음덕양보라 그래. 남모르게 덕을 베푸면 드러나게 보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드러나게 보답을 받는다. 이게 고전에 전부 기록돼. 이걸 음덕양보라고 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임금님들이나 또는 그 세자가 어떤 큰 행사나 혼례를 칠 때 보면 면류관을 쓰죠. 앞에 뭐가 주렁주렁 달려가지고 면류관을 써요. 근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면류관을 쓰는 이유가 있답니다. 다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 보지 말라. 시시콜콜 따지지 말라. 리더는 어떤 경우에는 알고도 모른 척 해줘야 된다. 그런 그런 뜻이랍니다, 이게. 저는 그거 잘 안 보이게 왜 주렁주렁 달고 다니나 그런 생각했는데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요 얘기는 제가 가끔 여러 번 했습니다. 이게 제임스 페일이라는데, 필라델피아에, 과거에 필라델피아는 굉장히 큰 도시고 그 옆에 피츠버그, 이 백화점에 어느 날 비를 줄줄 맞은 할머니가 백화점에 들어왔어. 그런데 가만히 점원들이 보니까 이게 치약 살 손도 없는 것 같아. 요걸 회원으로 받아 마라. 이게 치약은 그냥 치솔도 못 살 것 같은 그런 인상이야. 그러니까 다른 이 점원들은 그냥 무시해버린 거야. 어이구 할머니 빨리 나가지. 근데 페일이라는 젊은 청년이 다가와서 의자를 갖다 주면서 할머니 다리 아프신데 쉬었다 가세요. 그리고 우리 백화점을 한번 돌아보시고 잘 구경하신 다음 비가 그치면 돌아가세요. 그렇게 해줬어요. 제임스 페일이라는 청년이에요. 그리고 끝났어. 끝났는데 한 달 후에 그 백화점 사장에게 한 통의 편지가 날라들었습니다. 우리 스코틀랜드에 있는 성을 장식해야 되고 우리 회사의 비품 그 다음에 일반 용품을 써야 되니 공급해 주시오. 근데 그걸 사장이 계산해 보니까 그 백화점의 1년 이익보다 더 커. 그런데 이 일은 반드시 제임스 페리에게 맡기세요. 이래놨어. 그 할망구가 누구냐 하면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부자인
앤드류 카네기의 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시면 혹시 비 맞고 있는 할머니가 계시는가? 아, 저분이 이건희 회장의 외할머니가 아닐까? 이렇게. 그러면 이 제임스 페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세계 최고의 부자인 카네기가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단지 비 맞은 할머니에게 의자를 내주고 친절하게 해줬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적선지가 필요여경이에요. 네가 덕을 베풀면, 선을 베풀면 네가 베푼 선보다 훨씬 큰 경사를 맞을 것이다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이루어야 할 길이 없어요. SAO 시험지 문제 사건이라든가 그것도 자식에게 얼마나 큰 재앙을 지금 주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적불선제가 필요여함이에요. 이게 영악하게 굴면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테이 폴리시란 말을 스티브 잡스가 먼저 한 게 아니고 동양 고전에 한비자라는 고전이 있어요. 한비자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교활하게 남을 속이는 것보다 우직하게 행동하는 게 이익이다. 그렇게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이미 옛날 선인들이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교활하게 이익을 따라 행동한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 그걸 아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한 번 배반하면 다음에 배반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다음. 그래서 결론은 황금률입니다. 이걸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되면은 윤리학이나 도덕률의 거의 전부라고 생각해서 학자들이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저렇게 되면요, 사회가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당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남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되면 적불선지가 필요여항이 없어져요. 지가 당하기 싫은데 남이 쓰레기 아무렇게 버리면 그게 싫으면 너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 약속을 어기는 게 싫으면 너도 어기지 말라. 남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게 싫으면 너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 황금률만 알고 계시면 아마 애터미 사업에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3년 후, 5년 후에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